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지훈이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창밖의 회색빛 성남 시내를 바라보며 지난달 청구서들을 훑어보았다. 68살. 이제는 형편에 맞춰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았지만 최근에 배관 수리비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다시 바닥냈다. 내 시선은 화장대 위에 놓인 지훈의 사진에 머물렀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5년. 때로는 어제 같고 때로는 다른 생각기도 했다. 이 집 좀 보세요. 나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지훈은 항상 이 집을 자랑스러워했다. 성남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2층 주택은 그의 자랑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랄 거야, 미수가. 그는 울타리를 칠하거나 현관을 고칠 때마다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현관은 삐걱거리고 벽에 페인트는 벗겨지고 지하실에서는 항상 꿉꿉한 냄새가 났다. 제대로 된 보수를 하려면 나에게 없는 돈이 필요했다. 나는 청구서들을 옆으로 치워두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무릎에서 불쾌한 소리가 났다. 수십 년간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무릎 꿇고 일한 세월의 증거였다. 지훈이 죽고 나서 그의 작은 가전제품 수리점은 팔아야 했다. 돈은 오래가지 못했고 특히 10대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준호는 16살, 수민이는 14살이었다. 나는 성남 오피스 센터에서 청소부로 일자리를 구했다. 야간 근무 덕분에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집에서 잠들어 있을 때 바닥을 빛이 나도록 닦고 값비싼 가구를 먼지 털고 끝없이 이어진 유리 파티션을 닦았던 기억이 난다. 내 손은 청소 용품 때문에 거칠게 갈라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준호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다. 선생님은 그가 머리가 좋으니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학비를 모으기 위해 모든 돈을 아끼고 추가 근무까지 했다. 수민이도 학교는 잘했지만 더 현실적이었다. 엄마, 저는 전문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야간 근무 후 아침 식사 중에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말하곤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많은 돈 쓰지 마세요. 세월이 흘렀다. 준호는 멀리 부산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했다. 나는 그를 크리스마스와 가끔 여름에만 보았다. 수민이는 성남에 남아 회계학 학위를 마쳤고 지역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그녀는 서준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고 이제 나에게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준호는 달랐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성남의 비즈니스 지구로 이사했고 투자회사에 취직했다. 나는 그를 점점 덜 보게 되었지만 자랑스러웠다. 엄마, 회의 중이에요. 엄마, 출장 중이에요. 내가 그에게 전화하면 보통 이런 말을 들었다. 엄마, 다음에 봐요. 전화벨 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아들 얘기가 나오자마자 엄마, 저 준호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다. 여보세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유진이한테 프로포즈했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오, 준호야.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정말 멋진 일이구나. 두 분 모두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유진이랑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식사 어때요? 제가 라운제나에 예약했어요. 라운제나는 성남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었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물론이지, 아들아. 기꺼이 갈게.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댄 채 서 있었다. 내 아들이 결혼한다. 세상에,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어제만 해도 숙제를 도와주던 아이가 오늘은 가정을 꾸리려 한다니.
유진이라니 낯선 이름이었다. 준호가 그녀를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만난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녀가 준호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뿐이었다. 금요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 나는 그런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옷장을 뒤졌다. 결국 3년 전 수민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어두운 파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단순하지만 우아했다. 적어도 가게 직원은 그렇게 말했다. 준호가 7시에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도 완벽하게 손질하여 정말 멋있어 보였다. 내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엄마. 그는 내 뺨에 키스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둘렀다. 준비 다 됐어요? 그의 시선이 내 드레스로 미끄러졌고 한순간 그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그림자를 보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니? 나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말을 더듬었다. 됐어요. 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운지. 나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하얀 테이블보, 크리스털 잔,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은 웨이터들. 나는 내 소박한 드레스와 낡은 핸드백을 흘끗거리는 다른 손님들을 보며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유진과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테이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준호가 내 외모 때문에 왜 긴장했는지 즉시 깨달았다. 최유진은 사진 모델 같았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길고 검은 머리와 흠잡을 데 없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옷장 전체보다 비쌀 것이 틀림없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인 최재현 씨와 김서영 씨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다. 엄마, 유진이에요.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소개했다. 유진아, 이분은 우리 엄마 김미숙 여사님이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 여사님. 유진은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저도 반갑구나, 얘야. 그냥 미숙이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이분들은 유진이 부모님이신 최재현 씨와 김서영 씨입니다. 최재현 씨는 불쾌한 것을 만져야 하는 남자처럼 내 손을 잡았다. 김서영 씨는 고개만 끄덕였다. 자, 김 여사님. 최재현 씨가 우리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시작했다. 준호 말로는 청소부로 일하셨다고요. 마치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범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들렸다. 네, 성남 오피스 센터에서요. 나는 위엄을 지키려 애썼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들을 부양하고 교육해야 했으니까요. 참 고결하시네요. 김서영 씨가 그 말에 반대 의미로 들리게 하는 어조로 말했다. 엄마 대신 사과드립니다.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엄마가 예절 같은 걸 잘 모르셔서요.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나 대신 사과한 적이 없었다. 괜찮아요, 자기. 유진이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우리 모두 이해해요. 저녁 식사의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나는 어떤 포크로 먹어야 할지,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아야 할지, 너무 크게 말하지 않아야 할지 신경 썼다. 준호는 이따금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고 내가 어렸을 때 그가 나를 도와 쿠키를 굽는 것을 좋아했다고 언급하자 그는 서둘러 대화를 회사에서의 자신의 성공으로 돌렸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나는 물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할 계획이니? 오, 우리는 성대한 축하를 하고 싶어요. 유진이 기운을 냈다. 예식은 채플 웨딩홀에서, 피로연은 한강호텔 그랜드볼룸에서요. 250명의 하객, 라이브 음악, 5단 케이크요. 멋지구나.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네, 예산만 맞출 수 있다면요. 유진이 한숨 쉬었다. 가격이 천문학적이라서 부모님이 이미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걱정 마, 자기야.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거야. 나는 그가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내 아들은 항상 경제적 독립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약혼녀의 요구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 같았다. 내가 도울 수 있어.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다. 네, 아빠 사업체를 팔고 남은 돈이 좀 있어.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모아두었는데 내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니? 준호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유진은 말 그대로 빛났다. 정말요? 저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나를 진심으로 흥미롭게 보았다. 물론이지. 가족은 가족이니까. 엄마, 정말 괜찮아요? 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었다. 그럼 내일 돈을 송금할게. 정말 너그러우시군요. 김미숙 여사님. 최재현 씨가 갑자기 존경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나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정말 큰 의미예요. 알아, 아들아. 난 항상 너에게 최고를 원했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보았다. 유진이는 좋은 애예요. 그냥 특정 생활 수준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아버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예요. 항상 상위 계층으로 살아왔죠. 이해해. 내가 말했다. 나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훈과 나는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지만 행복했다. 엄마, 준호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랑 유진이는 사회적 환경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다는 걸 알아요. 유진이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괜찮아, 아들아. 네가 행복하다면. 네, 하지만 그가 망설였다. 결혼식 때 엄마가 옷장을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울컥하는 마음을 느꼈지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얘야. 뭔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 어쩌면 좋은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비용을 낼 수 있어요. 걱정 마. 내가 직접 알아서 할게. 나는 차에서 내리며 가슴에 이상한 무게감을 느꼈다. 내 아들은 나를 깔보는 여자와 결혼하려 했고 그 또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았다.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래전 어린 준호가 내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엄마, 제가 크면 엄마한테 궁전을 사드릴 거예요. 그럼 엄마는 다시는 일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는 다 자랐고 궁전 대신 새로운 삶에 맞춰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는 조언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녘에 일어났다. 결혼식 비용을 돕겠다는 제안은 행동을 요구했다. 나는 침대 밑에서 낡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훈의 사업체 매각으로 얻은 돈이 들어있던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다. 나는 15년 동안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 그것을 나의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이 온 것 같았다. 은행에서 나는 공손한 미소를 띤 젊은 지점장의 환영을 받았다. 내가 큰 금액을 인출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놀랐다. 김미숙 여사님, 확실하세요? 거의 모든 예금이신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정말 큰 액수였고 지훈이 수년간 일한 결과물이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 나의 외모를 부끄러워하는 아들의 결혼식에 그 돈을 쓰려고 했다. 네, 확실해요. 제 아들이 결혼하는데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일이잖아요. 은행을 나온 후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그는 직장에 있었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통화했다. 엄마, 별일 없으세요? 응, 별일 없는 것 이상이지. 돈을 인출했고 너랑 유진이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말만 하면 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야? 네, 여기 있어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유진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듣고 계세요? 이틀 후에 한강호텔에서 웨딩 플래너와 미팅이 있어요. 같이 오시겠어요? 기꺼이 갈게. 약속된 날 준호가 나를 데리러 왔다. 유진은 이미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새 동전처럼 반짝였고 긴 손톱으로 휴대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김미숙 여사님. 내가 차에 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희 비용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유진 씨.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웨딩 플래너 정은주 씨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헤드셋을 귀에 꽂은 활기찬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빠르게 말하고 활기차게 손짓했으며 마치 내 이름이 없는 것처럼 나를 신랑 어머니라고 불렀다. 한강호텔 그랜드 볼룸은 인상적이었다. 기둥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강이 보이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직원들은 이미 서빙 옵션을 보여주는 샘플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다. 자, 정은주 씨가 클립보드를 확인했다. 홀과 케이터링 비용 50%를 지금 선결제해야 하고 나머지는 행사 일주일 전에요. 그녀는 나를 약간 어지럽게 만드는 금액을 말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수표책을 꺼냈다. 가능한 한 빨리 플로리스트와 사진작가도 예약하는 것을 추천해요. 정은주 씨가 계속했다. 훌륭한 옵션들이 있지만 인기가 많아요. 네, 오늘 바로 진행하죠? 유진이 쉽게 동의했다. 많은 돈이 오갔지만 그날 저녁 나는 연회장, 케이터링, 플로리스트, 사진작가의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다. 내 수표책은 눈에 띄게 얇아졌지만 준호는 행복해 보였고 유진은 나를 더 이상 불쾌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엄마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저희 스피치에서 엄마의 기여를 분명히 언급할게요. 유진이 덧붙였다. 다음 몇 주 동안 결혼 준비는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나는 정은주 씨로부터 새로운 비용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를 받았다. 케이크, 음악가, 장식, 하객 선물.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내 저축은 녹아내렸다. 어느 날 유진이 웨딩드레스 가봉에 나를 초대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따뜻함이 밀려왔다.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걸까? 화이트 스완 웨딩 살롱은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으로 빛났다. 컨설턴트는 우리를 샴페인과 과일이 있는 개인실로 안내했다. 우리와 함께 유진의 어머니 김서영 씨와 그녀의 친구 2명이 있었다. 김미숙 여사님, 와주셔서 기뻐요. 김서영 씨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다. 유진은 여러 벌의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각 드레스는 이전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모두가 감탄하며 탄성을 질렀다. 나 역시 그녀가 멋지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지만 가격표는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김미숙 여사님은 뭘 입으실 건가요? 유진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물었다. 저는 어두운 파란색 드레스가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김서영 씨가 말을 끊었다. 오, 안 돼요. 그런 행사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유진도 동의했다. 준호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너무 걱정해요. 엄마, 미숙 여사님, 적절한 옷 좀 고르는데 도와주세요. 나는 결국 김서영 씨와 유진의 친구들이 내 옷을 고르는 다른 부티크에 가게 되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고 결국 나는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들의 승인을 받은 비싼 드레스를 샀다.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도 생각해야죠. 김서영 씨가 내 흰머리를 보며 말했다. 다음 날 나는 고급 미용실에 예약되었다. 멋진 헤어스타일을 한 스타일리스트는 나를 마치 도전 과제처럼 바라보았다. 흰머리는 염색하고 그는 내 머리를 만지며 제안했다.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잘라드릴게요. 그리고 눈썹도 완전히 다시 할게요. 나는 몇 시간 동안 거울 앞에 앉아 염색하고 자르고 뽑고
분칠을 당했다. 끝났을 때 거울 속에서는 갈색 머리에 다듬은 눈썹,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의 의견으로는 나이를 감춰주는 화장을 한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산을 할 때 금액은 거의 내 심장을 움켜쥐게 했다. 내 저축은 재앙적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다. 엄마, 미용실은 어땠어요? 나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 빼고는 좋았어. 정말 잘 됐네요. 유진이가 엄마 사진 보여줬는데 정말 멋져 보여요. 훨씬 젊어 보이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서영 씨의 그 어떤 비수보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일주일 후 유진이 자신의 드레스 마지막 가봉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예정 시간보다 일찍 살롱에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유진과 준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커다란 꽃 장식 뒤에 있는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여자 때문에 뛰어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 유진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돈을 주긴 했지만 내 어머니잖아. 그녀가 도와줘야지. 알아, 자기.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이해해줘. 엄마한테 우리랑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아.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잖아. 부모님과 저녁 식사할 때 엄마가 잔을 잡는 방식 봤어? 정말 끔찍했어. 그리고 그 사투리. 솔직히 우리 결혼식 사진에 어떻게 나올지 상상하기도 싫어. 내 심장이 아파왔다. 유진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가 제대로 된 드레스를 찾았대? 준호가 물었다. 응, 내 엄마와 친구들이 도와줬어. 하지만 준호야, 그 손은 평생 바닥을 닦은 것 같잖아. 어떤 매니큐어도 그걸 감출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되었다. 모르겠어. 어쩌면 예식에는 안 와도 될 것 같아. 주요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 피로연에 참석하게 하면 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숨을 멈췄. 엄마가 우리 결혼식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유진이 빠르게 정정했다. 그냥 그녀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중요한 분들을 많이 초대하셨는데 생각해봐. 변호사들과 사업가들 사이에 전직 청소부가 있는 모습이 어떨지. 유진아, 이분은 내 어머니야. 준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쨌든 엄마는 예식에 오셔야 해. 물론이지, 자기야.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유진이 한숨 쉬었다. 알았어. 잊어버려. 그냥 엄마랑 얘기해 줄래? 모든 게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어쩌면 괜찮은 사회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다시 상기시켜줘. 알았어. 얘기할게. 준호가 항복했다. 나는 조용히 출구로 물러나 살롱을 나왔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내 며느리는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그리고 내 아들은 마땅히 그래야 했을 만큼 나를 옹호해주지 않았다. 15분 후 나는 막 도착한 척하며 돌아왔다. 유진은 피팅룸에 있었고 준호는 로비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딱 맞춰 오셨네요. 유진이 거의 준비 다 됐어요. 준호야. 나는 평범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별일 없어? 물론이죠.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냥 흔한 결혼 전 긴장이에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 참, 엄마. 다음 주에 저녁 식사 초대하고 싶었어요. 엄마랑 저만요. 다가오는 결혼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울컥했지만 이미 이 저녁 식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기꺼이 갈게, 아들아. 준호가 고른 레스토랑은 라운제나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아주 좋았다. 우리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고 나는 아들이 긴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스테이크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감히 입을 열기 전에 와인 2잔을 마셨다. 엄마가 결혼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죠? 그가 말을 시작했다. 알아, 아들아. 그리고 엄마는 네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돈, 참여, 지지. 그러나 나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준호가 한숨 쉬었다. 있잖아요. 이번 결혼식은 제 경력에 정말 중요해요. 회사 파트너들, 고객들, 유진이네 집안에 중요한 인맥들이 올 거예요.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그 흠잡을 데 없음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구나.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호. 나는 그의 손바닥에 손을 얹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는 시선을 피하더니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가 예식에 안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뺨을 맞는 것 같았다. 알았어. 내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그냥 유진이랑 제가 예식을 좀 더 소규모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만 초대하고 피로연애는 모두 참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니라는 거구나. 나는 내 엄마야, 준호. 그는 시선을 피했다. 엄마는 이해 못하세요. 이건 제 경력에 유진과의 미래에 중요해요.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자신의 회사 파트너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그걸 망칠 수도 있다는 거구나. 나는 내가 엿들은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을 소리내어 말했다. 준호가 움찔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사실이잖아. 안 그래? 너는 내가 부끄러운 거지? 내 사투리, 내 손, 청소부였던 내 과거가. 엄마, 나는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나는 평생을 너를 위해 일했어. 준호야.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으며 네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 한 번도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고.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새로운 친구들에게 내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니? 그게 내 고마움이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 그럼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지 설명해봐.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 준호야, 가장 슬픈 게 뭔 줄 아니? 너랑 유진이가 나를 너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녀가 네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 그리고 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정하지 마. 너는 최재현 씨 부부에게 나 대신 사과했어. 내 드레스, 내 말투, 내 매너가 부끄러웠던 거지. 예식에 오지 않는 대가로 나에게 돈을 주려 했잖아. 그런 목적으로 돈을 제한한 적 없어요. 그가 분개했다. 아니라고? 그럼 네가 말한 불편함을 만회하겠다는 제안은 뭐라고 불러?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없는 게 단지 불편함일 뿐인 것처럼. 준호는 일어서서 방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하지만 왜 모든 결제를 취소했어요? 왜 차까지 가져갔어요? 엄마가 저를 어떤 상황에 빠뜨렸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어떤 상황에 빠뜨렸는데, 준호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새로운 친구들에게 내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내 결혼식에 올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말이야. 그가 잠시 멈춰서서 나를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어쩌죠? 만족하세요? 엄마가 제 결혼식을 망쳤어요. 유진과의 관계도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결혼식을 망치지 않았어.
준호야. 나는 단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야.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요? 엄마 돈 없이는 우리가 계획했던 예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더 소박하게 해. 아니면 최재현 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렴. 그들은 그렇게 부유하고 존경받는 분들이잖아. 준호는 고개를 젓. 엄마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너와 나는 셈이 같아. 나는 일어서서 서재로 가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취소된 결제 영수증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내가 정당한 소유주였음을 증명하는 차에 대한 서류들도 다 합법적이야. 준우야.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봉투를 받았다.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내 알바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궁금하다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쓸 거야. 준호는 봉투를 움켜쥐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원망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전 정말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엄마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화나고 앙심 깊은 여자예요. 그의 말은 뺨을 맞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런 고통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내 기분을 좋게 한다면 준호야.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가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고 싶네요. 그가 문으로 향했지만 문턱에서 멈췄다. 엄마는 제가 행복해하길 바랄 줄 알았어요. 이 결혼식, 이 인맥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깨달을 줄 알았죠. 하지만 엄마는 제 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이 아니야, 준호야. 너도 알잖아. 나는 항상 내 꿈을 지지했지만 내 존엄성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그는 고개를 젓고 나가면서 문을 너무 세게 닫아 선반에서 액자 하나가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바닥에 흩뿌려졌다. 마치 내 아들과의 관계처럼. 나는 지훈의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집안의 침묵이 낡은 담요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깨진 사진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번 깨진 것은 다시 붙일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준호와 싸운 다음 날 아침은 놀랍도록 맑았다. 나는 새벽녘에 깨어났고 이상하게도 가벼운 기분이었다. 아들의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해방감이 느껴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 내 욕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자동차 판매 대금은 이미 내 계좌에 들어왔고 결혼식 계약금 환불도 며칠 안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총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부유함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아침 식사 때 나는 낡은 수첩들을 식탁에 펼쳤다. 낡고 바른 표지의 수첩 하나에는 지훈이 살아있을 때 내가 스케치했던 꽃집 사업 계획의 개요가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꿈 같은 일처럼 보였다. 삶은 다르게 흘러갔다. 남편의 죽음,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필요, 청소부로서의 일. 이 모든 것이 꿈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돈, 시간,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다. 나는 수민이에게 전화했다. 내 딸은 준호보다 항상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지만 더 공감 능력도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근무 시간 중에는 거의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니, 얘야, 그래.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야. 너한테 사업 제안이 있어. 사업 제안이요? 그녀는 놀랐다. 어떤 사업인데요? 꽃집을 열고 싶은데 회계사의 조언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꽃집이라고요, 엄마? 진심이세요? 오, 물론이지.
오늘 밤에 올 수 있니?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수민이는 퇴근 후 서류가 든 폴더와 많은 질문을 가지고 도착했다. 나는 그녀에게 준호와의 갈등, 결혼식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내가 결제를 취소하고 그의 차를 팔았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세상에, 엄마. 수민이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있잖아? 후회하지 않아. 놀랍게도 내 딸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를 세게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준호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가 되었어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수민이는 내가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초기 비용을 계산하고 세금과 허가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회계사로서의 그녀의 경험은 값을 매길 수 없었다. 성남 시내 중앙로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가게에 가능한 위치를 논의할 때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는 빵집이었는데 주인이 은퇴하고 몇 달 동안 비어 있었어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공원과 가깝고 유동 인구도 많고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그 건물을 보러 완벽했다. 작지만 밝고 큰 창문이 있었고 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임대료는 합리적이었고 특히 중심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다. 제가 계약할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다. 김미숙 여사님, 확실하세요? 며칠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 충분해요. 다음 몇 주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다. 서류 작업을 하고 장비를 사고 꽃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수민이는 재정적인 측면을 도와주었고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그녀의 남편 서주는 리모델링을 맡았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와 내가 가게 벽을 부드러운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김지연 이모한테 연락해 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모는 조경사였잖아요. 유용한 인맥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연이, 내 여동생,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어리석게 싸운 후 거의 10년 동안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항상 자신을 하대했다고 주장했다. 소문이 돌았고 우리는 대화를 끊었다. 모르겠어, 수민아. 너무 오래되었어. 그래서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내 딸이 부드럽게 말했다. 인생은 그렇게 긴 원한을 품기에는 너무 짧아요. 나는 며칠 동안 이 제안에 대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지연의 번호가 적힌 낡은 수첩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3번의 벨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내 여동생의 목소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연아, 나 미숙 언니야. 침묵, 그리고 불확실한 목소리. 미숙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그러니까, 그래.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야. 내가 꽃집을 열 건데 혹시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또 다른 침묵이 이전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꽃집? 언니가? 응, 나야.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놀랍지, 안 그래? 정말. 그녀는 목소리에 따뜻함을 담아 말했다. 있잖아, 내가 갈게. 언니가 뭘 하려는지 한번 봐야겠어. 지연은 3일 후 강원도 속초에서 바로 도착했다.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내 문간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눈가에 새로운 주름이 생겨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장난기 어린 눈빛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를 보며 우리는 수년 동안 함께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동시에 울고 웃었다. 바보 같은 우리, 지연이 속삭였다. 정말 많은 세월을 잃었네. 늦게라도 하는 게 낫지. 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지연은 성남에 몇 주 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꽃집을 정리하는데
정말 귀중한 존재임을 증명했다. 조경에 대한 그녀의 전문성, 공급업체에 대한 지식, 꽃다발을 만드는 능력은 모두 나의 소박한 사업에 전문적인 손길을 더했다. 특화해야 해. 그녀는 아직 비어있는 가게에서 시범 배열을 하면서 말했다. 다른 꽃집과 차별화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해. 어쩌면 빈티지한 배열이나 프로방스 스타일의 꽃다발 같은 거. 우리는 함께 콘셉트를 개발하고 이름을 정하고 기업 스타일을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미숙의 꽃으로 결정했다. 단순하고 세련된 이름이었다.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야. 지연이 내가 준호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말했다. 그에게 내가 그의 승인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나는 내 행동을 복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것이 정의를 되찾고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내 여동생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준호는 나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싸움 후 첫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전화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민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딸이 말하기를 오빠가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것 같대. 유진이 부모님이 비용 부담을 늘리기를 거부했고 엄마 돈 없이는 계획대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내 아들의 행복을 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울컥했지만 그는 또한 유진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유진이 준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나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준호가 안쓰러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진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지영과 수민이 내가 수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준호가 가게로 바로 들어왔다. 그는 지치고 우울해 보였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해요. 그가 문간에 서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준호야, 너한테 할 말 없어. 제발요. 그가 절박하게 들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네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돈과 차가 없어서 사과하는 거니?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찾지 못했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웅변적이었다. 가렴, 준호야, 나는 바빠. 일주일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해. 수민이가 오빠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딸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찡그려져 있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물었다. 유진이가 결혼식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혼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 파트너 제안을 철회했대. 나는 한숨 쉬었다. 내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을 돕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임을 깨달았다. 그는 잘할 거야. 내가 말했다. 항상 영리한 아이였잖아.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있잖아, 미숙 언니. 나는 어린 준호를 기억해. 그는 항상 좀 버릇없었고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바랐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잘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나는 아들을 변호했다. 유진과 그녀 가족의 영향이야. 그들이 그를 변하게 했어. 아니, 미숙 언니.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그는 스스로 이 길을 택한 거야. 나는 내 여동생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미숙의 꽃은 봄의 첫날 문을 열었다. 수민이, 지연이, 서준이. 그리고 나는 그 중요한 날을 위해 밤새도록 가게를 준비했다. 창문은 튤립, 수선화, 미모사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장식되었다. 내부는 신선함과 새로운 시작의 냄새로 가득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개업식에 왔다. 이웃들,
옛 지인들, 심지어 예전 성남 오피스 센터의 동료 몇 명도 있었다. 수민이는 소문을 잘 퍼뜨렸고 서준이는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리도록 주선했다. 우리 동네에 꽃집이 생기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이든 여성이 노란 튤립 꽃다발을 사면서 말했다. 예전에는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까지 가야 했었는데 정말 멋진 조합이네요. 또 다른 손님이 감탄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흔한 꽃다발과는 전혀 달라요. 그날이 끝날 무렵 거의 모든 꽃이 팔렸고 다음 주 예약장부도 가득 찼다. 나는 피곤했지만 성취감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기분 좋은 피로였다. 언니에게 우리가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지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언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위하여. 새로운 장을 위하여. 수민이도 동의했다. 그리고 엄마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을 축하해요. 나는 그들의 지지에서 오는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가게는 인기를 얻었다. 나는 한지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학생을 조수로 고용했는데 그녀는 미술 전공 대학생이었고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미숙의 꽃의 특징이 된 독특한 꽃다발을 만들었다. 지연은 성남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빌렸고 풀타임으로 가게에서 나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눈은 값을 매길 수 없었고 우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여기 아예 정착할까 생각 중이야. 어느 날 우리가 가게 문을 닫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강원도 속초에는 날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엔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여동생을 안으며 운명이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준호에게서는 몇 주 동안 소식이 없었다. 수민이가 가끔 오빠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가 일에만 몰두해 가족들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혼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유진이가 최후 통첩을 했대. 수민이가 일요일 점심 식사 중에 나에게 말했다. 계획대로 연말까지 결혼하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둘 중 하나래. 그는 뭐라고 결정했어? 나는 무관심한 척 물었다. 모르겠어. 오빠가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줘. 하지만 불행해 보여.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를 용서했어야 했는지도. 자신을 탓하지 마, 미숙 언니. 지연이 내 마음을 읽은 듯이 말했다. 언니가 그의 삶을 망친 게 아니야. 언니는 단지 그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을 나는 내 아이들의 소원, 특히 준호의 소원을 내 것보다 우선시했다. 재능 있고 야심차고 아버지를 꼭 닮은 아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죽도록 일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내 존재의 수치심을.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나는 돈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가져다주는 나만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 내 사투리, 내 거친 손, 청소부였던 내 배경까지. 수민이, 서준이, 그들의 아이들, 지연이, 심지어 지아까지. 그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연 지 약 2개월 후 문 위에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고 선글라스에 실크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우아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가 최유진님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돋보기, 사업주로서의 자신감 있는 자세는 라운지나 저녁 식사에서 그녀가 만났던 어색한 여자와는 달랐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작은 결혼식에 쓸 꽃이 필요해서요. 결혼식요? 나는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행사는 언제인데요? 2주 후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작은 예식을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꽃을 선호하시나요? 유진이 자신의 취향을 설명하는 동안 나는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했다. 내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 바로 그 행사를 위해 나에게 꽃을 주문하고 있었다. 대략 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나는 계산을 마치며 말했다. 계약금으로 50% 필요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용카드를 꺼냈다. 성함이요? 나는 주문서를 작성하며 물었다. 최유진이요. 그리고 신랑 이름은요? 나는 질문을 참을 수 없었다. 이준호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대답했다. 나는 아들의 이름을 적었고 속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들은 결국 결혼하기로 결정했구나.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진정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배달인가요? 아니면 직접 가져가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배달이요. 채플 웨딩홀. 오전 10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시간에 주소를 적었다. 다 됐습니다. 최유진 씨. 꽃은 제 시간에 배달될 거예요.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카운터에 앉아 주문서를 바라보았. 준호의 결혼식. 나 없이, 내 선물 없이, 하지만 내 꽃으로. 운명은 가끔 나에게 이상한 장난을 친다. 그날 저녁 나는 지연이와 수민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어. 수민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고요? 나는 씩 웃었다. 아마 그녀에게는 모든 청소부가 똑같아 보였겠지.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물었다. 주문을 취소할 거냐고? 나는 생각했다. 첫 충동은 내가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발을 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유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나는 결정했다. 주문을 이행할 거야. 이건 내 사업이고 나는 전문가답게 행동할 거야. 하지만 꽃은 내가 직접 배달할 거야. 확실하세요?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이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을 때였다. 결혼식 당일 아침은 맑고 화창했다. 나는 배달용으로 최근 구입한 벤에 주문받은 모든 꽃꽂이를 조심스럽게 실었다. 신부 부케, 신랑 부토니에, 테이블 중앙 장식.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흰 장미와 라벤더로 우아하게 엮어 실크 리본으로 묶은 작은 꽃다발이었다. 혼자 가실 거예요? 지연이 마지막 꽃꽂이를 싣는 것을 도와주며 물었다. 이 주문은 제가 배달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직접 해야 해. 내가 대답했다. 어떤 이야기는 스스로 마무리해야 한다. 나는 예식이 시간 전에 채플 웨딩홀에 도착했다. 수백 명의 하객과 함께 성대하게 축하하려 했던 한강호텔. 그랜드 볼룸과는 전혀 다르게 정원을 내려다보는 큰 창문이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꽃들을 내린 후 나는 아치 장식을 하고 테이블 위에 꽃꽂이를 배열하기 시작했다. 그 일은 나를 진정시켰고 아들과의 다가올 만남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해주었다. 나는 모든 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리본이 완벽하게 묶여 있는지 확인하며 작업에 완전히 몰두했다. 아치 장식을 거의 마쳤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섰고 준호가 문간에 서서 완전히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호야. 나는 침착하게 작업을 계속했다. 내 결혼식에 꽃을 배달하고 있어. 엄마가 꽃집을 운영하세요?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응, 벌써 6개월째야. 중앙로에 있는 미숙의 꽃이야. 그는 천천히 다가와 아치 장식, 테이블 위의 꽃다발, 내 작업을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꽃에 관심 있으신 줄 몰랐어요. 네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 준호야. 나는 그에게 돌아섰다. 어떻게 지내니? 그가 눈을 내리깔았다. 괜찮아요. 일하고 결혼식 준비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유진이가 꽃 주문할 때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말했다. 뭐요?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가 주문을 했다고요? 응. 2주 전에 가게에 와서 꽃꽂이를 고르고 계약금을 남겼지. 나를 알아보려고 충분히 가까이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준호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제가 그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작업을 계속하며 마지막 유칼립투스 가지를 아치에 붙였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그것이 진정한 후회일까? 아니면 단지 패배를 인정한 것일까?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왜 유진이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호가 한숨 쉬며 의자 중 하나에 주저앉았다. 엄마,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네, 그녀는 버릇없고 거만하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그녀도 변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돈이 끊겼을 때, 저는 다른 유진을 보았어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유진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뒤에는 진정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종종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지만 그만큼이나 진실하다. 네가 행복하다니 기쁘구나.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일어나 나에게 걸어왔다. 예식에 남아주세요. 제 손님으로요. 제가 자격 없다는 걸 알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준호야. 나는 플로리스트로 왔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야. 특히 신랑 어머니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듯한 어조가 있었다.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공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엄마의 사랑과 지지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다고요. 나는 아치 장식을 마치고 그를 돌아섰다. 준호야,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아.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레스토랑에서 네가 내게 했던 말, 네가 유진이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둔 거, 그것은 그냥 잊히거나 지워질 수 없어.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꿔놓았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죠? 그는 정말 절망적으로 보였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방법이 없을지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때로는 우리 행동의 결과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건 아니야. 나는 내 길을 찾았어, 준호야. 나는 내가 행복한 새로운 삶을 만들었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경받는 삶을. 엄마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랬어.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나 차, 결혼식 때문이 아니었어. 네가 나를 네 새로운 삶에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다는 거야. 마치 내가 너를 위해 했던 모든 것, 내가 했던 모든 희생, 모든 잠 못 이루는 밤들, 모든 수년간의 노력이 사람을 사투리나 손에 굳은 살로 판단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내 심장이 뭉클했다.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취약해질 수는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실크 리본으로 묶인 작지만 정교한 흰 장미와 라벤더 꽃다발을 꺼냈다. 선물을 가져왔어. 내가 말했다. 신부를 위한 미숙의 꽃에서 온 선물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아름다워요. 나는 모든 꽃꽂이를 다시 확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한 후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야 해. 내가 말했다.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야. 엄마.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제 실수에도 불구하고, 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강해지셨는지요.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낳고, 키우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던 아이의 눈.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용서하고, 잊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지난 6개월이 떠올랐다. 성장하고 번창하는 내 가게. 다시 자매관계를 회복한 지연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지지해준 수민이와 그녀의 가족.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자신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준호야.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랑이 내 가치를 규정하거나 내 결정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와 유진이의 행복을 빈다. 정말 그래. 하지만 이제 내 길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손을 빼내고 도구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섰다. 예식 잘 치르렴. 내가 말했다. 꽃은 늦은 오후까지 싱싱하게 유지될 거야. 걱정 마. 채플 웨딩홀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신선한 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가볍고 차분했다. 마치 그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벗어던진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 다른 사람들의 기준, 내가 어때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짐. 나는 새 차에 탔다. 소박하지만 믿음직한 차였고 가게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운전해 갔다. 오늘 지연이, 수민이와 그녀의 가족은 우리 집 정원에서 바비큐를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가게 확장을 위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다음 주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었던 조경 강좌에 등록했다. 삶은 계속되었고 이제 그것은 내 방식대로 지어진 나의 삶이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법을 배운 삶. 자기 존중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해진 삶. 그리고 그것은 내가 68해 동안 이룬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